항공기 개발의 역사에서 시제기 단계는 언제나 가장 큰 위험을 동반하는 순간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설계, 불안정한 소프트웨어, 예기치 못한 기계 결함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제기의 고위급 인사나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절대로 탑승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이런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 참모총장을 시작으로 폴란드와 UAE 공군 수뇌부가 연달아 시험 비행에 직접 몸을 실었으며 이는 단순한 홍보용 이벤트가 아니라 KF-21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상황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는 또다시 전투기 추락 사고를 경험하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던 도중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35 전투기가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일본 가고시마 공항에 긴급 착륙한 것입니다. 활주로는 약 20분간 폐쇄되었고 민항기 운항까지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첨단 전투기의 불시착은 일본 국내 언론과 국제사회 모두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본 혼슈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F-2는 미국 F-16을 기반으로 일본이 공동 개발한 기체로 2000년부터 항공자위대에 배치된 일본 공군력의 중추였습니다. 조종사는 긴급 탈출해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기체 손실 자체가 일본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미 세계 최초로 F-35A 전투기를 잃었던 불명예스러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아오모리 동쪽 태평양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일본의 F-35A가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결국 해저에서 잔해가 발견되면서 추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로 불리는 F-35A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당시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잠수함, 초계기, 호위함까지 총동원의 수색에 나섰지만 사고 원인은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관계자조차 세계 최초의 F-35A 추락 사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지 불과 1년 만에 벌어진 사고였기에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나머지 12대의 운용도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방위산업이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최첨단 기술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전 세계에 던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아직 시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UAE 국방차관, 폴란드 공군사령관, 한국 공군참모총장 등 각국의 핵심 인물들이 직접 탑승하면서 국제적 신뢰를 과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제기의 최고위급 인사가 몸을 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KF-21 이 안전성과 성능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일본은 오랜 동맹국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며 잦은 사고와 불명예스러운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통해 단 한 번의 치명적 사고 없이 신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 위상과 국방 자주권을 동시에 상징하는 미래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잦은 전투기 추락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라는 F-35A조차 일본에서 세계 최초의 추락 사고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일본 방위산업 전반에 뼈아픈 오점을 남겼습니다. 당시 사고는 아오모리현 동쪽 135km 태평양 상공에서 발생했는데 훈련 중이던 F-35A가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지며 조종사와의 교신까지 끊겼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다른 기체들이 즉각적인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체가 증발하듯 사라진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은 해상자위대 함정과 초계기, 잠수함까지 총동원의 수색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기체의 꼬리 날개와 잔해 일부가 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추락이 확정되었지만 조종사는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손실이 아니라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의 비밀이 고스란히 바닷속에 묻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해당 잔해가 외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의 군사기술까지 노출될 수 있었기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F-35A는 미국의 기술력이 총집결된 5세대 전투기로 일본은 이 기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군 우위를 확고히 다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치된 지 1년 남짓한 시점에 추락 사건이 벌어지자 나머지 기체의 운용도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배치 지역에서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일본 내에서 조립한 기체라는 점을 집중 조명하며 일본 방산 기술력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F-35A 이전에도 잦은 추락 사고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위대의 F-2 전투기 역시 2000년대부터 꾸준히 운용되어 왔지만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F-2는 F-16을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 기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F-2 추락 사건 역시 조종사가 무사히 탈출했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체 손실은 일본 방위력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첨단 무기를 운용하면서도 반복되는 사고는 일본이 기술력과 운영 능력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투기 추락 사고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조차도 F-35B의 추락 사례를 겪은 적이 있었지만 F-35A가 추락한 사례는 일본이 최초였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은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넘어 국가 이미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정치권과 방위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자민당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이것이 세계 첫 추락 사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높여왔지만 정작 스스로의 역량을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만 키운 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들은 일본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 초기에 불시착과 추락이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일본 납세자들에게 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 조립된 기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은 단순한 불운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의혹을 키웠습니다. 방산업계의 자존심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더 이상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KF-21은 시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추락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시제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추락 사고와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흔들릴 때 한국은 안정적인 시험 비행으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기술 수준의 차이를 넘어 항공산업에 대한 국가적 신뢰와 외교적 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시제기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탑승 소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제기는 조종 안정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비행은 오직 전문 시험 조종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KF-21은 이 상식을 깨뜨리며 항공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행보를 보였습니다. 올해 2월 한국 공군 참모총장 이영수 대장이 최초로 KF-21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외신들 또한 개발 단계의 전투기에 현직 공군 수장이 몸을 실었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중동 국가들의 행보였습니다. 4월에는 UAE 공군사령관 나시드 모하메드 알씨가 직접 한국을 찾아 KF-21 시험기에 탑승했습니다. 단순히 지상에서 전시된 기체를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하늘로 날아올라 기체의 성능을 몸소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례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자
KF-21에 대한 UAE의 신뢰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UAE는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과거 한국의 천공이 미사일 개발에도 직접 자금을 지원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탑승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향후 KF-21 공동사업에 UAE가 깊이 관여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폴란드 공군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이 탑승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여기에 KF-21까지 관심을 보이며 직접 시험 비행에 나섰다는 점은 유럽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폴란드와 한국이 단순한 구매 판매 관계를 넘어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F-21 시험 탑승은 그 흐름을 결정적으로 굳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UAE 국방차관 나세르 모하메드 알라위가 네 번째로 KF-21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행정 책임자로서 군의 예산과 장기적 무기 도입 계획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군사적 실무 책임자인 공군 사령관에 이어 행정 책임자까지 KF-21 시험기에 탑승했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도입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UAE가 사실상 미국의 F-35 도입 계획을 접고 KF-21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탑승 행렬은 세계 항공 방산 역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JAS-39 조차 시제 단계에서 두 차례 추락하며 사업이 위기에 빠진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1993년 스톡홀름 에어쇼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만 명이 관중 앞에서 기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을 생중계로 목격하게 만들었고 이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사업은 5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제기의 안정성은 언제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에 각국의 최고위 인사들을 연달아 태웠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UAE는 연방국가로 핵심직위 대부분을 왕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방차관과 공군사령관 같은 인물들은 국가 안보의 핵심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시험 비행에 나섰다는 것은 곧 UAE가 KF-21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시험 비행 중 단 한 번이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양국 외교관계 전체를 뒤흔드는 대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은 KF-21의 잠재력이 그만큼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작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고위 인사들은 아직 KF-21 시제기에 탑승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사업에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UAE와 폴란드는 명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KF-21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KF-21 수출 시장에서 중동과 유럽이 동시에 핵심 파트너로 떠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KF-21의 시험 탑승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군사 외교 전략의 중심에 서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일본이 추락사고와 불신 속에서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자신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UAE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국제 정치 지형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UAE가 미국의 F-35 도입 계획을 사실상 취소한 뒤 KF-21을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뉴스위크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UAE가 미국의 까다로운 무기 수출 조건과 중동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의 KF-21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국제 무기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F-35는 분명 세계 최첨단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구매와 운용 과정에서 심각한 제약이 뒤따릅니다.
미국은 무기 수출법을 통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사용 조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부품 공급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전시 상황에서 원격으로 F-35의 주요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호주 등은 미국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자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F-35에 비해 스텔스 성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획득 비용과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며 정비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까다로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완전한 군사 주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KF-21이 최고의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UAE의 행보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공군사령관과 국방차관을 동시에 한국에 파견해 KF-21에 직접 탑승시킨 것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사실상 구매 결정을 내렸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UAE가 KF-21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으며 중동의 군사균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UAE가 KF-21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곧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UAE는 과거에도 미국과의 무기 거래에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동 국가들에 제공하는 무기 성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지연시킨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UAE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체 개발 무기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의 강점은 단순히 가격이나 조건의 유연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 비행에서 입증된 안정성, 그리고 첨단 조종석 시스템과 전자장비들은 충분히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조종석에 설치된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와 터치식 제어 시스템은 F-35와 유사한 수준을 구현하면서도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독자적인 기술 확보에 민감한 국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여전히 미국의 무기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잦은 사고와 제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내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무기 수출 성과를 넘어 국제 군사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21은 지금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유와 독립성을 KF-21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KF-21의 부상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방산업계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UAE에 판매한 라팔 전투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동 최대의 초대형 계약으로 불렸습니다. 프랑스는 80대 규모의 라팔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자국 방산업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아 UAE가 KF-21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라팔 계약의 의미는 급속히 퇴색했습니다. 일부 프랑스 언론은 UAE가 라팔 계약을 취소하고 KF-21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라팔은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된 기체로 기술적 기반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꾸준히 개량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F-35나 발전 가능성이 큰 KF-21과 비교하면 한 세대 뒤처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팔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카타르에 판매된 라팔 한 대의 가격은 무려 3,8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도 더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라팔을 프리미엄 전투기라 포장했지만
성능 대비 가격의 불균형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KF-21은 합리적인 가격과 최신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며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제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4.5세대급 성능을 입증했고 장차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6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성능의 비교를 넘어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됩니다. 특히 UAE와 폴란드처럼 장기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웨타 디펜스를 비롯한 전문지는 유럽의 기술 우위가 한국의 빠른 성장 속도에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은 독자적인 엔진 개발 계획까지 추진하며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체 경쟁을 넘어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프랑스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라팔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유럽 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라팔 외에도 러시아의 수호이 Su-35 역시 중동 시장에서 주요 경쟁 기종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하고 제재가 이어지면서 생산과 지원 체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UAE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러시아산 전투기를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는 존재로 KF-21이 급부상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FA-50 경공격기와 같은 한국산 기체들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레이시아, 폴란드, 필리핀 등은 FA-50을 도입하며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FA-52 경량급 기체로 시장을 개척했다면 KF-21은 본격적으로 중대형 시장을 겨냥하며 글로벌 방산 판도를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와 유럽은 이 같은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유럽 국가들은 방산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술 우위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F-21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기술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속한 개발 속도까지 겸비한 한국은 이제 유럽의 오만한 자존심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와 유럽의 위기의식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한국의 도전이 유럽의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국제적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을 재편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의 미래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이미 한국은 천공이 미사일 사업을 통해 UAE와 협력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UAE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한국이 첨단 방공 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했고, 이는 곧바로 실전 배치와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UAE가 KF-21 사업에서도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공동 개발과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블록 2단계에서 UAE가 본격적으로 투자하며 기체 성능을 자국 요구에 맞게 개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KF-21이 가진 잠재력은 항공기 자체를 넘어 다양한 무기 체계와의 결합으로 확장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ED는 이미 초음속 공대지 및 대함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며 올해만 3차례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KF-21이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 이들 무기가 통합되어 실전 운용 능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 역시 진행 중인데 공중 발사를 통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중동 지역에서 특히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이러한 무기 체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KF-21 플랫폼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Su-35를 도입하며 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걸프 지역 국가들은 이에 대응할 새로운 전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의 F-35가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겠지만 지금은 KF-21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F-35보다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며 정치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독립적인 군사주권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외신들은 UAE의 KF-21 시험 비행 소식을 전하며 중동에서 새로운 군사균형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KF-21의 조종석 시스템 역시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와 터치식 조작 체계는 조종사가 직관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높은 고도, 급격한 진동, 압력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실전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조종사조차 제한된 탑승 기회를 얻었을 뿐 해외 고위 인사들에게 탑승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KF-21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KF-21은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자체 엔진을 개발하여 완전한 기술 독립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프랑스가 라팔의 한계와 노후화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한국은 KF-21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KF-21이 본격 양산과 수출 단계에 들어서면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최전선에 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KF-21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주 국방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며 잦은 추락 사고로 불신을 자초하는 사이 한국은 독자 기술을 통해 세계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UAE와 폴란드,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KF-21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새로운 군사외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국 KF-21의 가치는 단순한 성능 지표를 뛰어넘습니다. 이는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선택지이자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만이 좌지우지하던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제는 국제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집약한 결정체이며 동시에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하늘을 지배할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